자, 이제 8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의 부합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고요. 이 건물을 을이 임차했습니다. 임차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한 층을 올렸습니다. 증축한 거죠. 요 증축 부분은 여러분 누구 소유일 것 같습니까? 을이 지금 지돈으로 증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부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물론 경우들은 다를 수는 있는데 부착, 합체돼 가지고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가 없고요. 또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분리해버리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게 돼버리면 이 증축 부분은 요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착 합체돼 가지고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거를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6조 부동산의 부합. 그러면 256조 조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건물 이야기하는 거죠. 부동산은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요 증축 부분은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가 된다? 갑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로 먹는 건 아닙니다. 보상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분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손실이니까 소유권은 한쪽으로 몹니다. 그리고 돈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 이게 바로 부합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도 단서부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단서 먼저 읽어보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부속이라는 말은 부합과 달리요, 독립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독립성.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이름만 부속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독립된 고등학교죠. 독립된 고등학교. 그러면 그 단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만약에 요 임차인이요, 임대인의 방금 여기 부합, 이제 여기는 부합은 본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합의 예외. 요게 256조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 단서는 한마디로 하게 되면 권한 N 독립성입니다. 방금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 임대인 갑의 승낙을 받고요, 승낙을 받고 증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권한이 있는 겁니다. 되셨죠? 만약에 이렇게 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약 승낙을 안 받았다. 그러면 권한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소유다? 갑 소유다.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개념상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갑의 승낙을 얻고 증축을 하였다. 그러면 1단계는 통과가 됐으니까 독립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전혀 없다. 뭐 가령 요쪽 여기가 음식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옥탑방처럼 요쪽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게 되면 독립성이 없다라. 승낙은 얻었지만 독립성은 없다. 그때에도 누구 소유다? 갑 소유다. 그런데 승낙을 얻었고 증축 부분이 독립성까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누구 소유다? 을 소유. 그래서 건물은 지금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또 자주 나온 부분이니까 뒤에 페이지 가보시면 89페이지 지금 순서 상관없이 개념 설명으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중간 정도의 표에 보면 건물 애의 부합 해가지고 89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보면 건물 애의 부합해가지고 건물 증축 나와 있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증축을 하였다. 첫 번째 표, 임대인 승낙이 없다. 그러면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독립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소유가 된다? 임대인 소유가 된다. 그런데 이 뒷부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차에서 공부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한 층이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자, 임대인의 승낙을 얻었다. 그러면 독립성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성이 없다. 역시 임대인 소유가 되겠죠. 문장으로 읽어보면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임대인 소유가 되고 역시 유익비 상환 청구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임대인의 승낙도 얻었고 독립성도 있다. 그때는 임차인 소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87페이지 아까 이제 256조 조문은 읽었고요. 읽었고 358조를 봐보면 여기도 또 부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럼 지금은 종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판례사는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땅 요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담보대출을 받았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유소니까 유류저장 탱크가 있다라는 것. 오랜만에 요 유류저장 탱크 작년에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 토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유류저장 탱크는 판례가 부합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미친다라는 거. 여기에도 미친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가 되게 되면 경락인이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부합물까지 취득을 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당권에서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 그래서 부합이란 말이 358조에도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부합 여부가 문제이지 묻지 않는 것들, 이거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 다 지금 모아놨고요. 전체로 보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 이야기할 때 묻지 마라 칠공주 7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 볼 필요가 없고 간단한 것들부터 동산, 부동산 옆에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 말은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거 이거죠. 건물 증축한 거. 건물 증축한 거. 근데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학설에는 대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설이 대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안 따진다. 그 다음 부합물의 가격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사항에서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 기존 건물에다가 옆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옆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크죠. 면적도 2배 이상이었고요. 도로 쪽에 이쪽이 가까워가지고 가격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독립성이 없어버리면 이거는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부동산 상관없습니다.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원래 판례사안은 이런 사안이었는데
부동산이었는데 우리 출제 교수들은 이거를 동산으로 바꿔가지고 요게 가격이 훨씬 높다라고 해도 부동산에 부합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부합의 원인도 따지지 않습니다.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묻지 않는다. 가로처럼도 출제됐죠.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될 수도 있다. 적절한 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산사태 같은 게 나와가지고 부착 합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증축, 신축,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지문은 미출입니다. 미출. 그러나 별로 어려울 건 없으니까 같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아래 부합의 시기 묻지 않습니다. 즉 자주 나왔습니다. 시험에.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부합된 것이든 나중에 부합된 것이든 상관없이 부합물에 대하여 저당권력이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라는 것. 그 밑에도 저당권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경매 목적물로의 평가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읽어보시면 경매의 목적,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 되고는 경매 절차에서의 평가 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이건 판례 표현이고 우리 시험에는 아래처럼 나왔습니다.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도 매수인, 즉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시 한 번만 거기 358조 바로 밑에 제목 한번 봐보시면 다시 한 번만 부합 여부가 문제이지 묻지 않는 것들.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을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가지고 부합의 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부착, 합체하는 것 또는 그로 인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을 한다. 요건, 부합의 정도,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정도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한다. 또 분리해버리면 경제적 효용이 없는 경우, 네, 이것도 판례가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부합의 원인, 반복입니다.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부합물, 반복입니다. 동산, 부동산 안 따진다. 학설은 다툼이 있지만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은 물론 부동산도 포함된다. 예로서 건물 증축 나와 있고요. 부합의 예, 판례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이거를 부합물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 밑에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 밑에 부합의 효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 관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다음 가격 따지지 않는다.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밑에는 넘어가고요. 예외, 정당한 권원, 예를 들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기출 판례로서는 사용대차권, 공짜로 빌려 쓰는 것, 이것도 우리 기출입니다. 등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로 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상 청구 요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제일 위에만 읽겠습니다. 아까 소유권은 한쪽으로 몰고 원칙적으로 갑한테 주고 돈으로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그 밑에 나중에 저기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은 해준다.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거. 네, 그거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관련 문제 해가지고요. 1번에 토지의 부합 여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일 위에
건물하고 농작물 나와 있죠. 건물하고 농작물. 우리 건물, 농작물은 법적 취급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무조건 건물은 신축자가, 농작물은 누가요?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건물이나 농작물은 토지와는 완전 별개의 물건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무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건물 지었어도,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농작물을 지었어도 누구 소유다? 신축자나 경작자 소유다. 무단이어도.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시방법 없어도, 보존 등기 안 했어도, 명인방법 갖추지 않았어도 무조건 신축자나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작물,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한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한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과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은 공시방법을 갖췄으니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되고, 따라서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다라는 것. 그 밖에 일반 수목은, 공시방법을 안 갖춘 수목은 토지의 일부인 부동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부합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거의 똑같은 높이, 아까 유류 저장 탱크 왼쪽 페이지요. 88페이지. 아까 유류 저장 탱크 바로 밑에 안 읽은 판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지금 확인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이건 농작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토지에 부합해버립니다. 토지에 부합한다. 네,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그 정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저기 55페이지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5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건물 적어져 있죠. 쭉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와는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된다. 방금 봤지만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언제부터 독립한 건물이냐?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바로 그 밑에 수목, 원칙,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하죠. 농작물에 관한 판례의 특수한 법리가 수목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방금 봤던 거,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밑에 예외, 등기된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밑에 명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으로 등기는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 산에 보면은요, 이렇게 새끼줄을 두르고 여기다가 뭐 아무개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다는 겁니다. 아무개 이름표. 그러면 여기 새끼줄을 둘렀다는 말이 특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다는 말이
소유자를 표시했다는 거고요. 소유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들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우리 관습법상 이 부동산의 소유권,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와는 별개로 아무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거를 명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거. 되셨나요? 아까 저당권에는 부합물에도 미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독립한 물건이니까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아까 임목법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그 다음 기출지문, 새끼줄을 둘러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 새끼줄을 안 돌렸다. 그때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 나와 있고요. 판례의 특별 취급.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그랬죠. 점유권은 유무.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무조건 경작자에게 속한다. 토지저당권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에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 공시방법 필요 여부 무조건이니까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부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당연히 저당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89페이지로 오십시오.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가로 4번에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소유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신효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야죠. 나면 안 됩니다. 나면 저기 1페이지 제일 상단에 1페이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제일 앞에 신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건물 신축. 효가 누굽니까? 시효 취득. 그 다음에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선습발 부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지금은 그때 여기 이야기했던 거 이런 거 있었지. 그러면서 지금 그 내용도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한 두 바퀴만 돌아가고 하면요. 여기는 정말 쉬운 데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89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252조 무주물의 귀속이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찜한 사람의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무주물 선점. 그런데 이 양을 보십시오. 동산은 돈 안 되는 건데 무주의 부동산 돈 되는 거 이거 개인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된다? 국유로 한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항에서 방금 무주의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이렇게 안 적어져 있고 점유한 자 앞에가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로 점유한 자는? 써져 있는 거 읽어보시면 무주의 동산을 뭘로 점유한 자느냐고 적어져 있습니까? 소유의 의사로.
소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까? 자주점유라고 합니까? 자주점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점유가 동산의 무주물 선점에서 요건이다라는 걸 또 물어봤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이 단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주의 동산이 대표적인 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 물고기를 낚을 때요. 매운탕 끓일 의사를 가지고 낚아야지 손맛 보고 그 다음에 손맛만 보고 방생해줄 의사로 낚았다. 이거는 소유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운탕 끓일 의사. 그걸 제가 소유의 의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순서가 선, 습, 발 요 식으로 갑니다. 선이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253조를 이제 유실물, 습득이라고 합니다. 유실물은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주인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에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즉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유실물 습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4조는 매장물의 발견 나와 있습니다. 매장물은 매장물도 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에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런데 단서 타인의 토지 그 밖의 물건,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당연히 그 타인도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그런데 작년 우리 시험에서는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말이 안 되죠. 타인의 입장도 당연히 배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 아, 그리고 아까 위에 저기 252조 2항에서 안 읽었던 부분, 가로 부분.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부동산, 돈 되는 거. 개인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혼화가 나와 있습니다. 전조의 규정, 이거 전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전조의 규정에는 뭐가 적어져 있냐면 동산간의 부합이 적어져 있습니다. 동산간에. 근데 이거는 그냥 상황만 생각하시고 낱말만 알아두십시오. 뭐냐면 여기 뭡니까? 저기 소맥, 소주하고 맥주하고 여기에 뒤섞여가지고 혼합, 융화돼버린 거. 이걸 혼화라고 합니다. 내지는 폭탄주, 양주하고 맥주하고 혼합, 융화되어가지고 뒤섞여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혼화. 되셨죠? 그러니까 혼화하면 아이고 소맥이나 폭탄주 이야기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조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맥주하고 소주하고는 가령 한 잔당 가격이 비슷하죠. 가격이. 그러면 이거는 공유로 갑니다. 공유로. 거기는 지금 안 적어져 있으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양주는 한 잔에 아주 비싼 거. 이건 주, 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 그 느낌만 받아 두십시오. 그 다음에 259조에는 가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공은 뭐냐면 자, 그래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 그런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공유. 자, 여기 주종 구별 안 될 때. 요거는 주종에 구별이 될 때는 주된 물건의 소유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 혹시 여러분 응팔 보셨나요? 응팔. 응답하라. 이게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도 많이 봐놨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그 성동일 아저씨. 은행 다녔죠. 은행 다니는데 거기 뭡니까?
아내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했었나요, 여러분? 하숙집 했었죠. 하숙집.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자, 하숙집 주인 아저씨인 성동일 아저씨가 바둑을 좋아해가지고요. 원목을 지금 하나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뭐 하려고? 바둑판 만들려고. 그런데 여기 하숙집에 미대생이 조각가 다니는 미대생이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무 보면 얘는 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들이댑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 있는 이제 가공이 됐다. 가공. 물건에다 노동력이 합해져 가지고 작품이 하나 탄생을 하였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냐? 성동일 아저씨. 이것을 재료주의. 원칙적으로. 그런데 만약 여름방학 때 신촌이니까 연세대에서 특강을 하려고 그 목공예의 대가인 모가 박찬수 선생님이 잠시 여기서 한 달 동안 하숙을 한 겁니다. 봤더니 원목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역시 들이댔다. 그런데 이분이 들이댔으면 이 원목이 100만 원짜리였다 하더라도 작품이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모가 선생이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가공이랑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재료주의, 성동일 아저씨 거라는 겁니다. 그럼 미대생이 조각한 거.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주의, 가공자의 소유로 속한다라고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 번만 261조 날로 먹는 건 아니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100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은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57조를 제가 적어 놨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90페이지에 보시면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유권 파트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 파트에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아까 했던 취득시효, 세월의 힘, 그 다음 여기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얘들은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판례 표현인데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면은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기 위한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침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구제수단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방해의 모습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었죠. 점유 침탈 당했을 때 그때 본권이 있으면 소유물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가 갖는 거냐면 소유자가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1번 제목만 보시면 청구권자의 소유,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제목만 보시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은 점유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거를 나는 소유, 너는 점유. 그러면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에 제목을 잘 보십시오. 왼쪽에 제목을 보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전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으면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사안이 뭐냐? 바로 밑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의 길을 경료해 준 자. 소유권 상실했죠? 전 소유자죠. 그러므로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종의 개념에서 아까 우리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주, 요게 종. 그러므로 결국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만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확인하시게 되면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개의 지문이 전부 다 하나의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의 판례에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 위에다가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갑이 소유자니까 을한테 이 건물의 철거와 이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갑이 매매하고 얘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 줬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누가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런 특약이 가능했냐는 겁니다. 결자 해지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방금 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결자 해지 됩니까 안 됩니까? 결자 해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한테 소유권은 넘겨주고 내가 얘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나한테 분리 남겨둬가지고 요걸 행사하도록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지문이 다 한 판례에서 시험에 출제됐고 여러 번 출제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지문은 우리가 명의신탁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다섯 번째 지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여기 오른쪽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